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강진면, 가장 어려운 강진면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9번과 10번, 이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고, 이제 재산체를 끝내고 고가적 사회적 법익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9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그쵸? 9번, 좀 볼까요? 예. 형법상 이제 경계침범죄에서 경계라는 것은 현존하고 있는 사실상의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한 경계라고 할지라도 무시적 합의에서 사실상 존재하고 있다면 여기는 경계침범죄 경계라고 할 것이다. 맞죠? 그 다음 2번. 그렇죠? 아까도 있었어요.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 허위처음에 의해 근저당 설정 기획 격려한 경우에 가압류가 이미 돼 있는 상태죠. 처분금지였으니까 가압류가 된 상태 후에 뭐 어떠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죠? 예, 처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 멘탈 가능성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제집행 멘탈 가능성이 없으니까 강제집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 강제집행 멘탈죄라는 것은 본안 또는 보조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물건을 숨기면 강진면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강진면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다 중복되는 거기 때문에 특별히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법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제 강제집행 멘탈죄는 굉장히 어려웠고요. 사회적 법익은 문서죄에 이르기 전까지는 되게 평이합니다. 다 이제 문서죄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평이한 죄는 평이하게 좀 갈 거고요. 문서죄는 굉장히 깊게 좀 심하게 좀 조각조각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557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쵸? 공안을 해야 하는 죄가 나와 있네요.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범죄단체 조직죄에 관해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모든 범죄가 되는 게 이제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사형무기 장기 4년 이상의 범죄로 이제 좀 줄여졌습니다. 그렇죠? 범죄단체 조직죄. 4년 이상의 큰 범죄를 하기 위해서 범죄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처벌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제한이 없다. 틀린 거예요. 답은 1번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특정 다수인의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 목적 아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범죄 단체가 조직이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통솔 체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그런데 최소한의 통솔 체계에 대해서 과거에는 대부분 다 부정했었는데 최근에 범죄 단체 조직죄를 인정하는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죠?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이제 적발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범죄단체 조직죄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요한다. 맞는 문장이고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보이스피싱 요것도 범죄단체 조직죄에 해당한다고 봤어요. 그죠? 3번. 이 방화죄에 관한 부분입니다. 방화죄. 매개물을 통한 점화에 의해서 건조물을 소외하는 형태의 방화죄의 경우에는 매개물에 불이 붙였거나 매개물에 불이 붙음으로써 연소시간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그렇죠? 점화가 됐다면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기수식이 언제가 된다든가 독립연소시. 그렇죠? 그래서 점화가 되는데 방화죄에 있어서의 실행 착수식이 내가 불 지르고 싶은 그 물건 자체에 점화가 돼도 상관이 없고, 그쵸? 그 물건에, 예를 들어서 그 물건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횃불에 불을 질렀다. 이거에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물 혹은 매개물에 점화가 됐을 때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다. 일단, 기수식은 언제가 되는가? 독립연소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58페이지 보겠습니다. 그쵸? 558페이지. 형법상 폭발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기억본 봅시다. 평시에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폭발물 사용 치사죄. 굉장히 큰 범죄죠. 그래서 머리 사용할 수 있어요. 사형이 처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폭발물 사용죄도 큰 범죄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도 큰 범죄니까 당연히 사형이 처해질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대법원은 화염병은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왜냐면 화염병은 여러분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불이 쫙 하고 깔리는 거예요. 불이 쫙 하고 깔리는 거기 때문에 화약이 들어가지 않아서 폭발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위험한 물건이긴 하지만 폭발물은 아니라고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문장이 됐습니다. 폭발물 사용죄
그렇죠. 예, 그래서 애비, 음모, 선동도 처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랑과 외화는 모두 처벌합니까? 선동과 선전도 처벌해요. 내외 선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폭발물 사용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폭발물 사용죄는 개인적 법입니까? 국가적 사회적 법입니까? 국가적 사회적 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피해자 동의가 있더라도 폭발물 사용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미문 피고인이 자신이 제작한 폭발물을 배낭에 담아 고속버스 터미널 등에 폭발물 보관함에 넣어두고 폭발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위병 사건인데 이러한 호리 유리병에다가 그쵸? 뭐 쇠고슬도 넣고 기름도 넣고 이래가지고 이제 불 붙이려고 했었는데 이거 빵 터지겠어요? 칙 불이 나겠어요? 칙 불이 나겠죠? 이거는 폭발물입니까? 폭발하지 않습니까? 폭발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폭발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요 판례 정도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폭발물이라면 폭발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폭발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폭발물이 아니라고 봤던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559페이지 보겠습니다. 방화죄와 실화의제입니다. 그래서 559페이지. 방화죄라고 하는 거는 방화죄 구속 요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시험에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행 착수도 시험에 나오는데 그나마 여러분들이 쉬운 범죄이기 때문에 방화죄를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방화죄, 교통방해죄 뭐 이거야 뭐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방화죄와 실화의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거 그렇죠? 방화죄 첫 번째 불이 그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 자체를 옮기부터 불을 독립하여 연소할 수 있다. 독립연소가 됐을 때 뭐가 된다? 기수가 된다. 맞죠? 요거 봅시다. 그렇죠? 방화죄라는 거는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방화죄 구성 요건이 건조물이 있고요. 건조물. 그 다음에 일반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물은 사람이 사는 건조물이 가장 위험하겠죠. 그래서 현주 건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집에 불지르는 게 더 위험하겠죠. 타인 건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 건조물이 있어요. 물건도 타인 물건이 있고 자기 물건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디서 끊냐면 여기서 끊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네. 여기는 나무집에 불 지르는 거 사람의 집에 불 지르는 거 위험하죠. 그래서 여기는 애비 음모도 처벌하고 여기는 추상적 위험범이에요. 하지만 요거 자기 집에 자기 혼자 있는데 불 지르는 거는 그렇게 더 위험하죠. 그래서 요거는 구체적 위험범이고요. 그 다음에 애비 음모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자주 출제하는 거 타인하고 자기하고의 부분인데 그쵸? 소유권의 침해가 있으면 소유권의 침해가 있으면 타인이고요. 소유권의 침해가 없으면 자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타인이 내 집에 불 질러도 돼 라고 승낙을 했거나 혹은 버렸거나 무주물이라면 이거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물건이 된다. 이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가봅시다. 피고인 혼자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불을 지르면 자기는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현주 건조물 타인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나와서 불 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나와서 불 지르는 거니까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힘들어요. 그렇죠?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불을 넣어 무주물을 소유했어요. 무주물이니까 소유권 침해가 없으니까 타인 물건이야, 자기 물건이야? 자기 물건에 준해요. 그렇죠? 그래서 형법형 67조 2항에 적용하여 처벌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 4번. 피고인이 방화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에 주택 주변과 피해자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 라이터로 불꽃을 일으켰어요. 그렇죠? 예. 불이 붙었네. 그렇죠? 그래서 실행 착수 인정.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뒤로 갑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 첨장으로 구성되어 사람 내부에 기가가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을 얘기하고 반드시 사람이 주거용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사실상 기가 침식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끝이요. 예, 그래서 건조물이라는 것은 그쵸 기와 침식에 제공할 수 있는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래서 사람은 주거용이어야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기와 침식에 제공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나번 피해자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질렀어요. 그쵸. 여기에 대해서 언제가 실행이 착수가 된다고 한다, 언제가 기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독립연소시. 그럼 독립연소라는 것은 이게 놔둬도 가만히 탈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천장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불은 여러분 위에서 위로 붙죠. 이렇게 위로 이렇게 타고 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천장에 붙었다는 것은 이제 독립해서 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는가? 기수가 된다는 거예요. 독립연소시키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4번 디귿번 피고인이 방화 의사를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불꽃을 일으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는 붙은 거야? 목적물에는 붙지 않았지만 매개물에는 이미 불이 붙어 있는 상태죠. 그죠? 그래서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다음에 라번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하니 살해할 목적으로 이 사람이 불을 질렀어요. 현건방치사와 강도 살인죄가 성립할 거고 이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상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경합관계가 된다,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 상상적 경합관계가 된다.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 중지미수에 관한 거, 판례는 중지미수를 거의 다 인정하지 않아요. 다음에 만나면 제외하고는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장애미수가 된다 그랬죠. 방화 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그쵸. 예. 스스로 불을 껐어요. 그럼 중지미수, 장애미수다. 이건 장애미수다. 그래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쵸. 예. 그래서 판례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총론 문제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쵸. 예. 그 다음. 방화죄에 관한 거 봅시다. 그래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방화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형법상 방화죄의 객체는 건조물은 토지에 정착되고 벽 또는 기둥, 지붕 천장으로 구성되어 사람의 내부에 기가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공작물은 말하고, 그렇죠. 주거용이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기와침식에 제공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맞죠? 그렇죠. 방금 본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아까 불꽃 일으켰어요. 불꽃이 일어났네요. 불꽃이 일어났고 어디에 붙었어요? 피해자 몸에 붙었어요. 그렇죠. 피해자 몸에 막 고무노에 바르고 막 그랬죠. 예, 휘발유 바르고. 예. 그래서 피해자 몸에 불이 붙으면 이게 싹 해가지고 집 전체 태우겠죠. 그렇죠. 그래서 피해자 몸이 매개물이 된 거죠. 아직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현주건조물 방화죄의 실행 착수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직접 목적물에 불이 붙지 않았다 할지라도 매개물에 불이 붙으면 실행의 착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강도살인과 현금방치다 상경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 장롱 안에 옷가지에 불을 놓아서 건조물을 소외했어요. 그죠? 이거 중지미수, 장애미수다? 장애미수다. 거의 똑같네요. 그쵸? 그 다음에 미음법만 좀 특이하죠. 여러분이 하시면 다 아시는 사건이 응봉함 사건이죠. 응봉함 사건.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삭케 하는 행위입니다. 한개인과 수개의 제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방화와 살해 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위에 의해서 별개의 범죄를 해당하는 행위라고 별개 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을 놓아서 사람을 죽게 하는 행위는 그렇죠? 요거는 살인죄가 될 텐데 이 다음에 빠져나오는 사람을 다시 밀어넣죠. 이건 불을 놓아서 사람을 죽인 거야. 불이 이미 놓아진 상태야. 불이 이미 놓아진 상태에서 이 사람을 밀어넣은 거잖아요. 그럼 뭐가 된다? 별개의 살인죄가 된다. 그래서 뭐가 된다? 실경이 된다고 보는 사건입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561페이지 교통방해죄로 가겠습니다. 교통방해죄는 요새는 좀 더 출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어요. 예. 보시고 교통방해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미수를 처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어떨 때 미수가 되고 어떨 때 기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좀 봅시다. 그죠? 교통방해죄. 뭐 교통을 방해하면 되겠죠. 그죠? 육로에 제공된 물건을 이제 막아가지고 교통에 방해될 정도 위험성이 생기면 교통방해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봅시다. 위험운전 사건이죠. 예. 이런 사람들 있죠. 예.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쭉 앞서가지고 막 앞에서 막 브레이크 밟고 난리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예.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에 진행하던 가부 차량 앞에서 급하게 끼어든 다음에 곧바로 정차하여 그렇죠. 예. 뒤따른 차를 급제동해서 밟게 한 거예요. 콩콩콩 이렇게 밟게 한 거죠. 자, 결국은 네가 이렇게 앞에서 위험운전 안 했으면 이런 사고가 안 생겼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일반교통방해 방해 치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2번 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육로로 제공됐어야 돼요. 육로로 제공됐어야 돼요. 네, 그래서 도로가 농가 용도를 위해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해서 농로가 개설되었다 할지라도
공중의 왕래에 경영되고 있는 도로가 된 이상 다른 사람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일반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농로로 제공됐다 할지라도 공중에 제공된 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 교통방해죄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중에 제공되느냐 제공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교통방해죄 성립, 육로 성립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3번. 공항 여객 버스 터미널 버스 정류장에 공항 리비전 버스 외에 다른 버스가 40분 동안 불법 주차한 경우에요. 이런 경우도 되게 많이 보죠. 예, 그래서 관광버스 같은 게 뭐 동대문에 가면 불법 주차하고 있잖아요. 얘들 벌금 내버린다고 버티죠. 예. 이거 교통방해죄로 볼 수 있겠는가요? 문제예요. 예. 여러분 불법 주차해서 교통방해죄로 되겠어요? 그래서 불법 주차한 거 가지고는 이거는 이제 질서범에 의해서 딱지를 뗄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형법적으로 교통방해죄로 처벌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죠? 예. 호객행위를 한 거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그죠? 그 다음에 4번 무슨 사건입니까? 성수대교 사건이죠. 성수대교 사건. 건설 당시에 이제 부실하게 돼서 이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뭘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요거 그렇죠. 지금 잠깐만요. 예. 여기 앞에. 예. 요거는 업무상 과실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업무상 과실 일반 교통방해죄 부실 시공도 일부러 깨부수진 않았지만 이런 것도 손괴 포함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손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성립한 수 볼 수 있답니다. 네. 그래요.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 다음에 5번 롯데백화점 뒤쪽에 소공동 왕복 4차로에 이제 여기에 뭘 놔둔 거예요? 포장마차를 이제 설치한 거예요. 그렇죠. 요거 그렇죠. 이거 이제 일부러 이제 막아가지고 교통을 방해했죠. 그래서 일반 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안입니다. 그렇죠. 요거까지는 기억을 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아까 공항역 터미널 앞에 고속버스를 주차시킨 거, 그건 40분 정도 지나지 않죠. 예. 40분 정도 불법 주차 가지고 교통방해가 됐다고 보기 힘들지만, 이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영업행위라고 교통을 방해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교통방해죄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다음, 일반교통방해죄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요거 봅시다.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통방해 결과가 발생할 걸 요하진 않아요. 그 행위를 완성했으면 교통방해죄가 된다고 봐요. 일반교통방해죄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재 곤란한 상태가 발생했다면 뭐가 된다는 거? 교통방해죄 기수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교통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수가 된다는 겁니다. 위험성이 발생했으면. 기수지 미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 이 행위를 하려고 했는데 못했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건 미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현저히 곤란케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곤란한 결과가 발생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행위 자체를 하려다가 못했으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미수가 되겠죠. 2번 육로라에서는 일반 교통방해죄 육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제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항은 통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관리 관계 또는 통행인의 만구조금을 가리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제공되면 돼요. 그 다음 3번. 집회되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조건을 중대에 위반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함으로써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나 현저히 곤란케 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라고 할지라도 집회와 시위,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나 시위는 할 수 있어야겠지만 집회와 시위에 허용된 법위를 현저히 벗어나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교통방해죄 성립하겠죠. 그 다음 그러니까 이 정도 하라고 그랬는데 2차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4차선에서 2차선만 점거해서 왔다 갔다 하세요라고 했더니 4차선 다 점거해버리면 뭐가 되겠어요? 교통방해죄가 되겠죠. 자, 4번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 아까 봤던 거예요. 위협운전한 거예요. 2차로를 따고 가다가 1차로로 진행하면서 앞에서 꾹 브레이크 밟은 거예요. 그래서 콩콩콩 막았어. 그렇죠. 예. 이거 교통방해로 사람이 다쳤죠. 그렇죠. 그래서 교통방해, 방해, 치사상죄가 성립하겠죠. 예.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거 봅시다.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하여 병정 등을 고용하면서 그들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했어요. 이제
죽이려고 준비했네요. 그렇죠? 살인의 빗자가 성립반 나왔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니은번. 피해자에게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줘라 라고 교사했어요. 근데 죽여버렸어요. 네. 이거 결과적 가진 거면 교사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줘라고 했는데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사망에 대한 행위 가능성이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상해 치사가 되겠지만 여러분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규어는 판례가 병신을 만들어 버려야 했어요. 정신 차릴 정도로 때려주라는 거는 이 정도 뺨 몇 대 때리고 이제 배 몇 대 때리라는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는 그렇죠?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라 이 정도는 아니라고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해치사 교사범이다. 상해죄 교사범이다. 상해죄 교사범이 될 뿐이다. 그 예강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예강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이라고 봤죠. 그렇죠? 하지만 병신을 만들어 버려라 라고 한다면 병신 다리를 자르다 보면 사망에 대한 예강 가능성이 있죠. 요거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상해 치사의 교사범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배 위에서 피해자를 칼로 찔러 경동맥 파열로 인한 급속 실혈로 사망하게 한 이후에 그 사체를 바다 위에 투기하였다면 이제 살인하고 사체 유기는 이거는 개인적 법익이고 국가적 법익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불가발적 사회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실경이 되겠죠. 아직 봅시다. 디귿번. 그렇죠. 요건 뭐가 되겠어? 요거는 별도 범죄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다음 리에버.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해설에도 있지만 그렇죠? 으슥한 곳에서 죽였다. 그럼 뭐야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으슥한 곳에서 이렇게 살인죄만 성립하지 이거는 사체 유기는 성립하지 않지만 요거는 뭐예요? 이미 죽인 다음에 그렇죠? 죽인 다음에 그 세체를 바다에 이제 투기했죠. 그러면 불가발적 사회행위다, 실경이다. 불가발적 사회행위가 아니라 실경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리을.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에 가까이 있었죠. 무상 과실승대가 성립한다였어요. 그쵸. 그 다음에 미음번입니다. 유명한 재방사건이죠. 재방사건. 피고인이 조카인 피해자를 살해할 것으로 마음먹고 재방 쪽으로 유인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조카가 빠지자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쵸. 자기가 위험을 유발시켰죠. 그래서 여기 자기가 위험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 보증인적 지위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부작위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부작위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리고 나머지 조카는 빠뜨려서 죽여버렸어요. 그건 뭐가 되겠어요? 또 별다른 살인죄가 성립하겠죠. 그렇죠? 요거 다시 한번 조카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제방 쪽으로 가져갔어요. 근데 자기가 밀었어. 얘가 빠졌어. 얘가 빠졌죠. 어쨌든 위험한 곳으로 네가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위험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 네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구하지 않았으니까 뭐가 된다는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가증권의 제와 우표 인지에 관한 죄로 가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범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지금 참 문제가 되는데 좀 봅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을 한번 봅시다. 유가증권에 관한 죄입니다. 유가증권. 유가증권이라는 것은 증서의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걸 유가증권이라고 합니다. 증서의 권리가 화체되어 있는 걸 유가증권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유가증권에 관해서 범죄는 늘 얘기하지만 이제 작성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가지고 보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명의사칭하는 걸 뭐라고 한다? 위조라고 한다.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자격사칭하는 것을 자격 모용이라고 한다.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내용을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 변조라고 하고요. 그렇죠?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허위 내용을 작성하는 걸 뭐라고 한다? 허위 작성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문서증이나 유가증권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겠어요? 작성 권한의 유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성 권한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작성 권한은 명의인이 작성 권한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명의인에서 위임이라든지 그래서 좀만 더 적어봅시다. 그렇죠?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이제 허위 작성하는 걸 허위 작성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따라서 작성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겠죠. 작성 권한, 누가 작성 권한을 가지겠습니까? 이 문서나 유가증권 다 명의인이 가진다는 거예요. 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대리나 대표는 작성 권한이 있겠죠. 그 다음에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도 범위 내기 때문에 작성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명의자가 아니라면 작성 권한이 없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대표권을 초월 경우에도 작성 권한이 없게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하나둘씩 기본적인 걸 좀 봅시다.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하면서 조금씩 더 늘어갈게요. 1번. 유가증권에 있어서 명의인은 실제할 필요는 없으므로 허위인 명의로 유가증권을 작성한 경우에도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유가증권이라는 건 이걸 가지고 뭐 할 가능성이 있으면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가증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실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허위인의 명의라 할지라도 일반인 오인할 수 있으면 유가증권죄가 성립할 수 있다. 사회적 고백이니까. 그렇죠? 사회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가증권 문서죄가 성립할 수 있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 2번. 백지어음에 대해서 발행자 합의에서 정해진 보충권 한도를 넘어서서 보충권 한도를 넘어섰다는 것은 작성 권한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작성 권한이 없다는 거죠.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보충권을 남용해 행사했다면 작성 권한이 없는 사람이 허위의 유가증권을 맞는 거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유가증권 위조죄가 성립하겠습니다. 맞죠? 그 다음 3번. 늘 유가증권에 관한 문제와 문서에 관한 문제가 같이 나옵니다.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에도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기망자는 명의인을 이용하여 서명날인자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요거 잘 기억을 해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총칭결의도 사건입니다. 이제 좀 지워봅시다. 몇 번을 쓸 거니까. 이제 갑이 이제 사무 종중에 대한 사무원이고요. 이 사무원이 이제 계약서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뭘 받으러 다녀요? 동의를 받으러 다닙니다. A, B, C, D 등의 동의를 받으러 다닙니다. 왜? 종중의 물건은 총유이기 때문에 종원들의 3분의 2 이상, 4분의 3 이상은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동의를 받으러 이제 이 사람들이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우리 종중에서 새로운 땅을 살려고 하는데 정원 여러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땅을 뭐라고 한 거예요? 매수한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매도 계약 동의서였던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일반적인 계약 관계 일반인들은 이 계약서를 보면서 그 계약의 내용을 잘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도 힘들죠. 뭐 1, 2, 3도 쭉 써 있으면.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을 진실한 내용을 모르고 속아서 사인한 거예요. 그쵸? 예. 이 사람의 이 명의인이 이 사람한테 작성 권한 위임이 있습니까? 위임한 적이 없습니까? 위임한 적이 없죠. 위임을 했다 할지도 위임의 취지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된다는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얘가 작성했으니까 작성 권한도 없는 사람이 문서를 만들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위조가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나중에 이 종주원들이 내가 언제 이런 계약서 썼어요? 라고 얘기하면 이거 보여주겠죠. 그렇죠? 그것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것도 사문서,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명의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창출하게 되는 것이라면 명의인을 통해서 뭘 만드는 거야?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 어음이 그쵸?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했어요. 그쵸? 그래서 발행인 인장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했다 할지라도 그쵸?
여러분, 위조죄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 의무, 사실 증명에 관해서 허위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요거는 이 사람이 발행한 거 맞고요. 다른 도장이지만 도장은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리 의무에 영향이 있다 없다?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영향이 없으면 문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 허위 유가증권, 허위가 아니다. 허위가 되기 위해서는 권리 의무와 사실 증명에 영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향이 전혀 없죠. 본인 도장 맞아? 네, 끝. 지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다음 5번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는 위조 사문서 행사죄와 달리 알고 있는 자에 교부했다 할지라도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가 성립하므로 위조 유가증권 교부자, 피교부자가 위조를 공모한 경우에도 유가증권 행사죄는 성립한다. 이거 틀린 겁니다. 그렇죠? 일단 요거 좀 보실까요? 행사죄에 관한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행사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화 행사죄는 통화로서의 가치를 써야 돼요. 즉 화폐로서 유통해야 돼요. 그래서 뭐 신용과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행사가 돼야 안 돼요? 행사가 안 됩니다. 행사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서는 이 문서를 하면서 문서의 상대방이 오인 가능성이 있어야 돼. 이게 진실한 문서네. 그래서 오인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쵸 요거 이게 악의의 자에 대해서는 오인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유가증권은 이건 화폐로서 유통해야 되는 거고 이 유가증권이라는 건 이거 유가증권도 마찬가지 유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의 자에게 줘서 이 악의의 자가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쌍방울 무주 리조트 사건이죠. 리프트 탑승권이라고 할까요? 리프트 탑승권 사건처럼 이 위조된 유가증권 A한테 주면 내가 팔아먹을 거 알았어.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악의의 자에 대해서도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행사죄가 될 여지는 있어요. 악의의 자에 대해서. 예. 왜?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제 행사할 수 있으면. 그런데 공모자한테 주는 것은요. 공모자에게만 보여주는 거거든요. 공모자, 교부자, 피교부자가 지금 받는 사람이 공모자야. 그러면 요거는 위조유가 행사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건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왜? 이거는 제3자한테 보여줄 가능성이 없으므로 이 사안을 좀 볼 텐데 이 사안을 좀 볼게요. 일단 이거 좀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통화라는 거는 뭐의 목적으로 화폐로서 쓸 목적으로 이제 줘야지 행사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시장에서 이거 화폐로 지불한 건 행사죄가 될 수 있는데 시장에서 쓴 게 아니라 도박하는데 나 이렇게 돈 많아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돈 많아 이렇게 막 돈 보여주는 거 쇼미더 머니 하는 거 가지고는 행사죄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서는 이 문서를 줌으로써 상대방이 속을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어. 그렇죠? 그럼 원인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행사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유가증권 쌍방울 무지 리프트 사건, 리프트 탐수권을 이 사람한테 이제 작물을 이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이걸 제3자한테 팔아먹을 거지. 이걸 알고서 줬으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행사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거 공모자한테만 보여주는 경우입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었는지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되게 웃기는 사건인데 여기에다 좀 적을까요? 갑이 있고 그렇죠? 을이 있고 둘 다 나쁜 놈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있습니다. 예. 근데 갑과 A가 동거 관계예요. 사실혼이라고도 그렇고 동거 관계라고 보는 게 맞겠어요. 둘이 동거하고 있는데 이 갑과 A가 을을 찾아갑니다. 을을 찾아가서 돈을 차용한다 그래요. 이 둘이 친구예요. 예. 차용하고 이제 A 이름으로 차용증을 씁니다. 예. 근데 실제로는 이 A가 이제 이 을한테 돈을 이제 빌리러 가는데 100만 원은 현금은 진짜였고요. 현금은 진짜였고 수표는 위조된 거였어요.
이제 갑하고 A가 을한테 돈을 빌리러 와요. 예, 그러니까 을이 이제 돈 좀 빌려줘. 그러니까 재수 씨 100만 원 제가 드릴게요, 현금으로. 그리고 요거 수표 네가 좀 확인해 봐. 그래서 100만 원짜리 9장을 위조된 걸 보여줘요. 애한테만 보여줘요. 애한테 전혀 안 보여줘요. 그렇죠? 예. 왜? 이렇게 해서 차용증 쓰게 했고, 이 차용증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요? A 부모를 찾아가서 이제 돈 뜯어내려고요. 나쁜 놈 새끼들이죠. 예. 그래서 부모를 찾아가서 권리가 없는데 권리가 있는 처럼 했으면 이거 사기죄가 되겠지만 여기까지 해서 걸린 거예요. 이때 수표 위조 행사죄가 될 수 있겠는가요? 문제예요. 행사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한테만 보여주고 얘가 유통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요거예요, 요거. 네. 위조 유가증권은 교부자와 피교부자 사이의 공모한 공범 관계예요. 그렇지? 둘이서 사기치기 위해서 전 단계는 되지만 이거 사회 질서를 해체 안 해체? 사회 질서를 안 해치잖아요. 둘 사이에 땡칠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 질서에서 오인 가능성이 발생한 여지가 없기 때문에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사안입니다. 그래서 요 사안이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요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 뒤로 갑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보인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 행사의 목적이 인정되어 통화에서 성립한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통화 행사죄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시장에 이제 제공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X. 위조 사문서 행사죄 상대방의 오인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위조 사문서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오인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안 봤어요, 이메일을. 그렇죠? 하지만 내가 도달했으면 뭐가 된다는가? 이제 내 영역에 도달했으면 기수가 되고 상대방의 그 문서를 봐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오인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 그랬어. 오인 가능성이라고 그랬어요. 디귿.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그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이미 변조된 부분이라 할지라도 이를 다시 권한 없이 변조하였다면 변조죄가 성립한다. 여러분, 변조라는 것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나 유가증권의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따라서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니라면 이건 변조는 된다 안 된다? 변조는 안 돼요. 단 동일성을 벗어날 정도로 동일성이 없을 정도로 변조된다면 이건 뭐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새로운 위조가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증권 변조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리일번. 뭐 문서죄 같은 경우에 조합 문제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렵습니다. 예. 리일번은 또 뭐야? 이거는 유가증권죄도 아니고 이거는 그죠? 공정증서 원본 무실기재죄죠. 공정증서 원본 무실기재죄. 그죠? 사인이 공기관에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적 증명 기능, 권리 의무에 관한 공적 증명 기능, 즉 공정증서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기재케 하는 것을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라고 합니다. 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등기라는 것은 권리의 원인을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현재의 권리 상태를 공시하는 문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어찌됐든 신탁의 의사로, 즉 권리를 넘길 생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면 권리 넘어간가 안 넘어간가? 넘어갔죠. 이 권리 원인을 신탁임에도 불구하고 매매로 했다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상태, 권리가 넘어간 것 자체는 제대로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가장 유명한 가장매매 사건이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권리를 이전할 때 그렇죠? 증여로 넘기시는데 증여로 넘기다 보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매매로 가장해서 소유권을 이전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의사는 있고 소유권 이전은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이 등기부는 현재의 권리 상태를 제대로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공정증서 원본 부실기재죄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번 행사의 목적으로 그렇죠. 작성된 유가증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전화 허문이라 할지라도 유가증권 유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다음 3번 보겠습니다. 유가증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유가증권 위조 변조에 대해서는 수표 위조 변조에 의한 부정수표 단속법. 부정수표 단속법은 행사의 목적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1번은 맞는 문장이고, 예. 부정수표 단속법은 뭐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 행사의 목적이 요구되지 않아요. 예. 그 다음 2번. 문방구의 약속어음의 용지를 썼다 할지라도 일반이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것도 뭐가 되는지 알 수 있다? 유가증권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오인할 수 있으면 유가증권에 해당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 3번. 아까 했던 거예요. 위조 유가증권은 교부자, 피교부자가 공모하였다면, 그쵸. 공모관계에 있다면, 교부했다 할지라도 이거는 사회에 대해서 오인 가능성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둘끼리만 볼 거니까. 제3자가 볼 게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 4번.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유가증권 변조때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야 된다 그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바꿨다 할지라도 이거는 변조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5번. 약속어음의 위조는 적어도 행사의 목적으로 외형상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하게 작성된 유가증권을 오인하게 할 수 있을 정도 작성된 것이라면 그 방해인이 허무인 사자라 할지라도 성립한다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걸 봅시다. 명인을 기망하여 문서를 작성케 하는 경우에 서명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경우에도 명인을 이용하여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만들었다면 아까 뭐 종친결의서 사건 그렇죠.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한다. 맞아요. 그다음 2번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위조된 유가증권은 교부자, 피교부자 사이에 공모하였거나 타의 행사에 이익을 나눠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렇죠. 그들 사이에서의 유가증권 교부는 피교부자가 유통시킬 거라는 인식하에서 인식한 것이었어. 보세요. 교부자, 피교부자가 유가증권 위조를 공모했고 타의 행사에 이익을 나눠 가질 것을 공모한 공범관계에 있는 경우 공모한 공범관계에 있다면 그렇죠. 이때는 유통시켜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위조 유가증권 행사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공모한 사이, 공모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공모에서 그렇죠. 위조 유가증권을 타 행사에 이익을 나눠 가지고 공모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렇죠. 예, 공모했다면 뒤에 공모했거나 타 행사에 나눌 건 따로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그다음 3번 공무원인 의사가 그렇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어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하지 그렇죠. 허위 진단 작성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다음 4번입니다. 채권 채무 관계 없이 차용증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채무가 있는 것처럼 주장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문서죄에서 배우겠지만 부정행사죄가 되기 위해서는 부정행사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에 대해서 뭐 하는 경우예요? 부정행사하는 경우인데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는 적어도 용도와 그렇죠? 사용자가 특정돼 있어야 돼요. 사용자가. 그런데 차용증이라는 것은 차용증은 계약서 차용증을 작성했으면 누구누구만 이 차용증을 들고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용도는 특정되어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문서 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사문서 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되잖아요. 사문서 부정행사죄가 되려면 주민등록증처럼 주민등록증은 본인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만 쓸 수 있도록 이 사람이 사용자가 이제 특정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차용증이라는 것은 이거는 누구가 쓰라고 이름이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죠. 주민등록번호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누구 쓰라고 적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들은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행사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문방구의 약소금 용지를 이용했다 할지라도 일반인 오인할 정도의 문서를 만들었다면 그렇죠?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2번 폐공중전화 카드입니다. 그래서 자기 기록을 거쳤어요. 유가증권 2조째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공중전화 카드 액수가 이게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에 해당할 수 있다? 유가증권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폐공중전화 카드면 이미 없어진 공중전화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었죠. 그럼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가증권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위조된 약소금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한 경우에 약소금을 진실한 약소금처럼 사용할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유가증권의 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렇죠? 다 공모자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악의자가 유통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했다면 뭐가 될 수 있다? 행사죄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부분이 계속해서 답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 공모자라면 행사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대표이사로 재직하더니죠. 이 사람은 작성권한이 있는 거야 없는가? 구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작성권한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피고인 명의로 된 자기 명의를 썼는데 이제 대표이사가 아닌 사람이 대표이사인 것처럼 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작용모형 작성죄가 성립하겠죠. 그다음 배이사인의 주소 교체를 했는데 이걸 허위로 기재했어요. 하지만 충분히 이 사람인지 알 수 있었으면 이거는 권리 의무에 대해 영향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작용모형 유가증권 작성죄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가 되겠습니다. 작용모형이란다.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죠?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성립하려면 그죠? 허위가 권리 의무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영향이 미칠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본 바와 같이 도장을 잘못 찍었거나 도장이 다른 도장인데 본인 도장은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소가 잘못 찍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권리 행사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뭐야? 권리 의무에 영향이 없으니까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에 해당하지 않아. 허위 기재죄에 해당하지 않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